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돼서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유가도 그렇고 가스 가격도 그렇고 크게 변함이 없고, 일단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 이후에는 LNG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 정책 당연히 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주도권은 미국이 계속 쥐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동 이슈인데요.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망명을 했죠. 러시아로 비행기 타고 도망을 갔는데, 시리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 좀 자료화면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요. 중동에는 크게 이제 두 개의 분파가 있죠. 수니파, 시아파.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시아파가 이제 소수인 건데요. 그 소수 쪽에서의 맹주는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현재 분쟁 중인 예멘도 그 지역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아파 국가들 중에서 최근 10년 전으로 좀 정권이 바뀌게 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라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라크 이전에 이제 사담 후세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도자, 정부와 국민의 종교가 다른 대표적인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요, 이라크 국민의 거의 대다수는 시아파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수니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수 정파가 다수를 지배하게 된 형국이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사담 후세인이 이제 물러났고 이제 죽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파 국가다, 분명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그 반대 상황이에요. 국민의 거의 대다수는 수니파인데 아사드 정권만 시아파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아사드가 도망가고 이제 그 시리아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수니파입니다. 원리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수니파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중동에서 이란, 이라크가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떨어져서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 이렇게 있게 되는 거니까 시아파의 그 지리적 거점 중에 하나인 중요한 루트가 하나 이제 사라지게 된 형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리아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러시아를 또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항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타르투스 항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타르투스 항구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의 해군 기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지중해로 나와서 군사 활동을 하다가 기름도 넣어야 되고 아니면은 식량도 조달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배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흑해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타르투스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활동들, 자재라든가 급 이후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항구입니다. 그런데 타르투스 항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시리아가 구소련에 갖고 있는 부채가 한 134억 달러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100억 달러 정도를 러시아가 탕감을 해줬습니다.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탕감을 해주면서 그 시리아는 반대급부로 이 타르투스 항구라고 하는 거를 러시아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죠.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계약이 갱신되면서 2017년 1월부터 4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49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2066년 말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한 40년 이상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리아가 이 지도 정부가 이제 수니파로 바뀌게 되고 수니파면은 또 아무래도 사우디의 입김도 이제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시리아 위쪽에는 또 트르키에도 있지 않습니까? 트르키에가 그 시리아 반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리아에 대해서 서로 주도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아마 많은 치열한 싸움이 물 밑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골란고원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세계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시리아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가 약간 매우 혼란 시기인 거죠. 정권의 이양 시기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한 25km 앞까지 이제 뭐 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리아를 둘러싸고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은 또 터키, 튀르키예라든가 뭐 이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주도권 내지는 새로운 영토 확장에 대한 니즈를 보이면서 치열한 아마 싸움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적 측면에서 시리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지금이야 미국이 셰일가스 때문에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거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르죠. 카타르가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희한한 게 LNG 가스 수입 의존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에요. 물론 아시아가 LNG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부 의존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면 카타르가 어쨌거나 가스가 많은데, 그러면은 카타르에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보내게 되면 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앞서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우디와 카타르 같은 이 순위파 국가들이 유럽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나라가 시리아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언가생식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시아파 아사드 정권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죠. 절대 승인해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고, 과거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카타르 사우디에 시작해서 튀르키예까지 이어지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시리아가 순위파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 가능성이 열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 레비아탄 필드라든가 아직까지 본격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규모 가스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가스를 수출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이제 많은 가스 수출량의 거의 한 8, 90%가 이집트로 향하고 있으나 더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에는 이거를 분명히 유럽으로 보내고 싶은 니즈는 강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육로를 생각해 본다면 시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중해 바다에 LNG 파이프라인을 깔고 가스를 수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또 지중해 바다가 이스라엘 앞바다 쪽이 상당히 좀 심해라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순위파 국가들 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순위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럽으로 향하는 루트가 뚫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카타르가 이제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러시아일 수 있거든요. 러시아는 어쨌거나 계속해서 PNG는 확보하고 싶은 여력이 있죠. 물론 이 러시아의 지금 잉여 물량을 중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으나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팔아야 될 놈은 지금 러시아인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는 약간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향후 2, 3년간은요. 그렇게 되면 구매자가 갑인 거고 판매자가 이제 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다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파이프라인을 기존에 하나 깔은 게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깔았는데 넘버 2를 깔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다가 이게 거의 실현 가능성 없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냐면요. 야,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을 우리한테 깔아서 우리한테 팔 거면은 그 가격은 너희 내수 가격으로 해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수 가격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물량만 보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이득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제안을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이 많아서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싸게 주려면 줄고 아님 말어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카타르가 만약에 이게 한두 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에너지적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뭐 올해 내년에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쨌거나 순위파 국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순위 국가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유럽으로 향하는 루트가 뚫렸다라고 하는 측면은 에너지의 지정학적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닐까, 수십 년간의 수건이 좀 해소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뉴스를 이렇게 보시게 될 때요, 시리아의 지리적 그 이점을 활용한 각 국가들의 이해와 욕구가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합정 연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와 욕구, 그러니까 각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시리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내지는 뭐 다른 형태로 어떤 의견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까지는 여기서는 절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어쨌든 이건 살려두고 이걸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욕구가 첨예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조정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전쟁 이런 거는 뭐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